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이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표님들, 혹시 회사 장부에 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여있는 돈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급해서 잠시 썼는데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겠지? 또는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리베이트 때문에 지출한 거니 괜찮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가지급금은 법인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잠재적 리스크와도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방치하면 결국 회사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문의 세무노트 박성문입니다. 오늘은 왜 가지급금이 무서운지, 그리고 이 리스크를 어떻게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쉽게 말해 법인에서 돈은 나갔는데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안 되는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내가 쓰지 않아도 출처를 밝힐 수 없다면 내가 회사에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대표님이 정당한 절차 없이 회사 금고에서 돈을 꺼내간 순간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합니다. 이 가지급금이 쌓이면 당장 회사의 대외 신용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는 가지급금을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로 보기 때문에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금리가 훌쩍 올라가는 일은 아주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폐업이나 상속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님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상 초월의 소득세와 상속세 폭탄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지급금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이 가지급금이 인정이자와 법인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대표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년 회사의 세금 부담을 자동으로 늘린다는 점입니다. 먼저 가지급금 인정이자입니다. 세법은 회사가 대표님에게 돈을 빌려줬으니 당연히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 이자율인 연 4.6%만큼을 회사가 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더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0억 원이라면 회사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년 4,60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이 이자를 회사에 실제로 입금하지 않으면 그만큼을 대표님의 소득으로 보아 상여 처리를 합니다. 즉, 대표님의 연봉이 그만큼 올라간 것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이죠. 결국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대표님 개인은 소득세대로 양쪽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사대보험료도 더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 송금불사님입니다. 만약 회사가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데 장부에 가지급금이 있다면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대표님 개인에게 빌려줬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은행에 정당하게 낸 이자 비용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지급금은 법인의 비용 처리 효율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대표님 개인의 조세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금 문제보다 경영자 입장에서 훨씬 더 치명적인 건 가지급금이 세무조사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시스템에서 재무제표에 거액의 가지급금이 떠 있다는 건 회사의 자금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가장 확실한 분석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조사관 입장에서 보면 대표가 증빙 없이 회사 돈을 이만큼 가져다 썼다면 다른 비용 처리도 장부상으로만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지급금 항목 하나 때문에 시작된 조사가 법인세 전체, 나아가 대표님 개인의 자금 출처 조사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몇 년치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가산세가 붙어 기업 경영 전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이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가지급금을 방치하는 것은 대표님의 신뢰도와 경영권 자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실례로 황정음 씨 횡령 사건을 들 수 있겠는데요. 2022년도부터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1인 기획사 자금 약 40여 원을 출금해서 코인에 투자하였고, 재판 결과 황정음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처럼 법인 자금을 개인이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법인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이 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표님의 상황과 법인의 재무 구조에 따라 크게 4가지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인 급여와 상여금의 조정입니다. 매달 받는 급여를 인상하거나 정관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그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이지만 대표님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함께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 처리 효과와 개인의 세부담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는 배당 정책의 수립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인출하여 가지금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한 번에 몰아서 배당하기보다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배당하는 차등 배당이나 중간 배당 등을 통해 소득 분산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는 가지급금 정리와 동시에 법인의 주식 가치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어 가업승계 전략 및 상속세 전략과도 맞물려 활용됩니다. 셋째는 대표님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활용입니다. 만약 대표님 명의로 등록된 특허나 디자인, 상표권이 있다면 이를 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인 입장에서는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세금 부담이 현격히 낮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가 빈번히 일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 산업재산권이 법인이 아닌 대표님 개인의 기속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자기주식 취득 전략입니다. 회사가 대표님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각 목적으로 사들이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의 양도 및 소각 시 발생하는 실질세율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세금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낮은 세율로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이지만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상법상의 절차와 세무적 실질을 완벽히 갖춰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정교한 설계와 검토를 거쳐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해 정리해 봤는데요. 가지급금 해결은 단순히 장부상의 숫자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구조를 정상화하고 대표님의 경영권을 지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우리 회사에 꼭 맞는 로드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세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